리플이 사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리플 투자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위치를 만든 것 같아요.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그 크립토 관련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기부주간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관련 강의를 하고 있고, 환경닷컴에서 블록체인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많은 조정이죠. 좀 많이 하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이 6만 불부터 그 10만 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폭을 보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조정은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좀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원래 이렇게 급락이 좀 심한 자산이긴 합니다. 근데 그동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조정이 뭐 얼마나 더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좀 조정 그치고 다시 상승으로 그 돌파할 것인가, 이런 관점이 좀 중요하고, 뭐 지금까지 흐름은 뭐 큰 문제는 없다. 비트코인에서 어떤 외부적인 그런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취임 전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친암호화폐 위주로 정책을 한다고 했고, 트럼프가 이제 실제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바로 시행을 할 텐데, 그때 처음에 실행할 게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정책을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일단 기존에 이제 은행이나 어떤 기업에서 비트코인 관련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제 부채로 인식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채를 부채가 아닌 걸로 좀 인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 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지금의 뉴스고,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이제 암호화폐가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초반에 많이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전략자산 비축 가능성은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되는데 그 범위가 이제 얼만큼 되는지, 요거는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인데 한 100만 개까지 전략적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가지고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범죄 활동이나 기존에 이제 이런 그 해킹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있고, 그거는 아마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죠. 그런 전환을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텐데, 얼만큼 더 비트코인을 진짜 한 100만 개까지 모을 것인지, 그럼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이제 뭐 정책에서 정해질 테니까, 그 범위와 어떤 시행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초반에 취임하자마자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약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면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조금 이제 느려진다고 하면 이제 바로 가격에 영향을 얻겠죠.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이제 좋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 않지는 않는다, 이렇고 범위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얼마나 많은 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투자자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안 팔린다는 거죠. 팔지 않고 계속 매수세가 이제 그 정부가 그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예를 100만 개를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잃어버린 비트코인까지 감안하면 한 7, 8%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제 뭐 중국 대비해서 전체 세계 나라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뭐 5%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정도 물량은 금액 자체가 엄청 크고, 그것을 뭐 시장에서 뭐 5년, 10년 이렇게 파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100년 이상 가져간다는 자산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신뢰를 굉장히 높여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도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자꾸 가격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뭐 트럼프가 이제 추진한다고 했지만 그 믿을 수가 있어 했는데, 그 미 정부가 전략 자산으로 100년 이상 가져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제 막 사고 싶겠죠. 이거는 금보다 더 안전한데? 뭐 이런 생각? 주식보다는 더 안전할 것 같고. 뭐, 주식은 사실 가치는 많이 오르더라고 100년 이상 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 100년, 1000년 계속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사람도 굉장히 이제 전환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발표 이후로는 무조건 오르겠죠. 근데 이제 그 발표 시점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범위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략자산 비축을 긍정적으로 보는 다른 나라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이 그걸 하고 나면 그런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미국이 제일 먼저 하고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이제 일부 나라들은 아예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기축통화로 하는 엘살바도르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 테더에서 하는 가장 어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 본사를 엘살바도르로 이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나라 자체가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하니까 여기에 내가 어떤 본사를 가지면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이 선진국들은 뭐 전략 자산까지는 하진 않지만 미국이 하고 나면 이제 조금씩 따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박이 있겠죠.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가져가는데 일단 중국도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조금씩 나라들이 조금씩 가져가면 결국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그런 전략 자산을 조금씩 가져가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그때쯤 되면 좀 더 안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 시점에서 리스크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있어요. 투자자들은 이게 막 심없이 달려와서 계속 갈 줄 알고 또 10만 불에서 막 더 많이 산 사람들인데 이를 더 많이 사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특히 이제 오를 때는 투자하기 쉽지만 이렇게 그냥 같이 타면 되지만 떨어질 때는 이 급락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많이 투자한 사람은 금액이 막 하루에 뭐 몇회 조금 몇 억씩 그냥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단 말이죠. 이게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지금이 좀 리스크인 상황이고 근데 비트코인하고 전반적인 시장 이런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은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어떤 외부의 악재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다 해소가 된 것 같고 물론 이제 악재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있긴 하죠. 그거는 이제 큰 관점에서 거시적인 경제의 어떤 그 큰 리스크 이런 것들은 뭐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니까 그거 말고는 그냥 현존하는 그 지금 시점에서 큰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럼프가 뭐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했던 공약들 있죠. 그 공약들을 다 안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공약했던 것을 그 범위를 이제 축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공약을 하더라도 그 뭐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대도 있고 그래서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조율 과정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자체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ETF부터 포함해서 이게 이제 주시장에 편입된 지도 오래됐고 안정성도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뭐 이런 그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서 정책들 큰 그림을 완전히 이렇게 빼진 않을 것 같고 절대 그렇지만 이제 시행하기로 한 정책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부진하게 가느냐 이거는 뭐 트럼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좀 얼마나 이제 많이 되고 적게 되고 좀 봐야 되는 것이지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4차 반감기 이후 현재의 가격이 과거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나요? 보통 그 반감기 이후에 과거를 보면 한 1년 6개월 지난 시점이 제일 거의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반감기를 생각하면 이제 작년에 4월이 반감기였으니까 올해 한 하반기 이후 한 9월 정도, 한 10월 정도 요때가 비트코인 어떤 최고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과거 패턴을 보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와 있잖아요. 중간의 가격은 과거 반감기하고 똑같이 유사한 패턴을 많이 상승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상승했을 수도 있는데
더 상승은 했는데 좀 바뀐 점은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만으로 움직였는데 올해하고 작년부터는 비트코인 ETF로 되면서 주식시장이 편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변수가 좀 들어와서 오히려 반감기에 조금 더 이렇게 더 호재가 작용하는 그래서 그런 좀 트렌드가 바뀌었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과거의 반감기하고 같은 패턴이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근데 원래는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서 이제 폭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 50배 늘었으면 뭐 그 다음에 25배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올해는 똑같은 패턴이면 그보다 반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을 거고 여전히 아직 그 상승폭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비트코인 투자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금 비트코인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 개인 두 가지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장기로 투자하겠다. 그래서 장기라는 관점은 최소한 10년 아니면 20년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계속 비트코인을 여윳돈 있을 때마다 사서 계속 모으면 됩니다. 그거는 뭐 지금 가격보다 무조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년, 20년 동안 안 써도 되는 자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다면 그 돈은 10년, 20년 계속 그냥 모아도 된다, 비트코인을.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으니까 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한 하반기 이후가 좀 괜찮은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그 하반기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10만 불이라면 지금 10만 불 아래로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내가 10만 불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겠다. 그럼 지금은 좋은 시기인 거죠. 그리고 10만 불 이상 올라가면 좀 사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10만 불 아래 구간에서 담다가 한 15만 불 되면 내가 좀 엑시트하겠다. 뭐 이런 전략도 괜찮고. 그래서 자신만의 이제 전략으로 이제 여윳돈은 그냥 장기로 쭉 가져가도 되고 짧게 본다면 또 비트코인은 워낙 또 하락폭이 심하니까 그 최고점을 찍고 나서 또 많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코인들에 비해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은 많이 상승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만 딱 보면 다른 알트에 비해서 뭐 크게 상승하지 못했고 비트코인에 비해서도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사람은 대부분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데 왜 이더리움은 수익률이 낮지? 이렇게 보통은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단순히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이제 투자할 때 생기는 현상이고 사실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그 이더리움 안에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있거든요. 이더리움 예를 들어 디파이 생태계도 있고 그 안에 뭐 에어드랍도 있고 뭐 이더리움을 가지고 스테이킹도 하고 뭐 이더리움을 가지고 뭐 예금처럼 활용도 하고 대출도 하고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짜 찐 이더리움 홀더들은 자기 이제 개인 지갑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에어드랍도 나오고 또 이자도 생기고 그러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최소 뭐 한 3, 4배 이상 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성적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소에서 내가 이더리움을 딱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률이 낮지만 이더리움을 디파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한 사람들은 비트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코인의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깊이 좀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번에 출간한 이제 알트코인 레볼루션 책에 좀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개념도 어렵고 뭐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스테이킹은 뭐고 뭐 대출은 뭐고 예금은 뭐고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뭐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더리움을 그냥 거래소에 투자한 사람은 수익률이 낮았고 그렇지만 이 이더리움 활용해서 디파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사람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간 알트코인 레볼루션에서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높이는 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좀 수익을 높인다고 하면 보통 2024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2라고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이더리움에서 너무 많은 이제 사용자들이 몰리니까 이게 사용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좀 확장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서 레이어 2라고 층이 이렇게 생겨서 그 위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수수료도 적고 더 빠르고 분산시키는 거죠. 이더리움에 많은 이제 트래픽이 많이 몰리니까 트래픽이 좀 몰려서 예를 들어 뭐
수도권으로 치면 서울에 사람들 많이 몰리니까 베드타운처럼 이렇게 수도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확장을 한 거예요. 확장을 한 게 이제 레이어 2들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만 다 일해야 되는데, 서울에서만 살아도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사실 수도권에 집을 지어서 수도권 집도 같이 좀 오르는 거잖아요. 서울에 살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레이어 2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이어 2들이 작년에 이제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레이어 2라는 게 처음 생기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레이어 2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얘네들이 우리 게 좋아. 우리 게 좋아. 이제 서로 막 자랑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라고 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메인넷이 있고 레이어 2가 있는데 우리 쪽에 예치를 하면 이더리움 옮길 수 있거든요. 옮겨 놓으면 우리가 선물을 줄게. 그게 이제 에어드랍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어 2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따져보고, 그래서 그렇게 레이어 2에 자기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자산을 이더리움 두지 않고 레이어 2에 이렇게 넘어서 이제 예치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자도 더 이제,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 예금을 하면 뭐 이자가 뭐 5% 10%인데 여기서는 뭐 20% 30%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서 레이어 2에서 자기 토큰도 또 만들어요. 그 토큰을 이제 레이어 2에 이제 미리 이렇게 예치한 사람들에게 이제 에어드랍으로 주는 거죠. 그럼 이더리움에 대한 수익 뭐 20%, 30%, 거기에다가 그 레이어 2에 이제 토큰도 받으니까, 이게 이제 이더리움 내가 만약에 한 1,000만 원 넣었는데 이게 1,000만 원 가치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100만 원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2,000만 원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1,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을 만든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레이어 2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위해서 그 자기의 새로운 서비스를 출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뭐 금융권으로 좀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1금융권이 있고 2, 3금융권이 있잖아요. 1금융권은 이자가 좀 낮지만 좀 안전하고, 2, 3금융권으로 가면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이자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왜냐하면 여기는 더 사용자들 묻고 예금을 많이 예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네들도 이제 1금융권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생태계가 이제 이런 생태계 지금 계속 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다. 그래서 이런 것에 약간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더리움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진짜 이더리움 홀더들은 이더리움을 그냥 지갑에 가만 놔두지 않고 여기저기 막 다 이렇게 분산해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가 가만히 있지 않고 놀지 않고 자산이 뭔가 활동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리스크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판단할 수 있고 하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거죠. 이번 신간 알트코인 레볼루션에서 이더리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여기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조금 전에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뭐 레이어 2 같은 데서 어떤 생태계를 선택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크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레이어 2가 좋냐? 어떤 뭐 디파이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더리움을 활용한 이제 금융 서비스, 예금이라든지 대출을 하는. 그럼 어떤 디파이 서비스가 좋냐라고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L2bit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책에도 잘 소개되어 있는데, 그 L2bit 사이트를 들어가면 레이어 2들이 종류별로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류로 나와 있고, 이 레이어 2가 리스크가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이 레이어 2에 지금 자금이 얼만큼 있는지, 자금이 많이 몰릴수록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이 레이어 2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지금 레이어 2들이 다 완성 단계가 아니고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단계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초기 투자자들은 그 좀 상위에 있는 것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디파이 라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책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디파이 라마 사이트를 들어가면 그러니까 디파이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죠. 그래서 예금도 할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 예치를 하면 어떤 이자를 줘요. 3%, 4%. 그리고 내가 이더리움을 10개를 맡기면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10개를 맡겨놓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가지고 그걸 또 거래소에서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진짜 이더리움 찐 투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이더리움을 거기에 한 50억 정도 박아놓고 그 다음에 한 20억을 대출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더라고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예, 그래도 나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대단한 분들이 하는 거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긴 좀 리스크가 있죠. 그렇게 이제 실제 대출 서비스가 이제 구현이 되니까, 담보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통 금융보다는 좀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률도 좋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디파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디파이 라마에서 그래서 거기도 순위가 쭉 나와요. 상위부터 여기 이제 얼마나 많은 예금이 몰려 있고 그 순위들이 있고 어떤지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좀 리스크가 있는데 그 상위에 있는 디파이들은 좀 활용해 봐도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관련 호재와 악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더리움의 호재는 사실 최근까지 이더리움 시장에서 좀 많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가격 때문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 솔라나나 이런 애들 다 잘 오르는데 이더리움은 왜 안 오르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그게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사실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 예를 들어 저한테 얘기한다면 끝까지 살아남을 코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끝까지라고 하면 20년 뒤에도 살아남을 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거 두 개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다른 것들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남은 애들도 있고 뭐 사라진 애들도 있고 아니면 순위가 밀린 애들도 있는데 비트와 이더만은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가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수익률이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딴 데로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진짜 깊이 들어간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조용히 투자할 뿐이죠. 그걸 굳이 뭐 알려줘도 사람들이 잘 못 따라 하니까.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공부한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냈고, 그렇지 않은 조금 멀리서 단순히 그냥 이더리움만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수익이 적고, 뭐,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호재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나중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되면 이더리움 또 오를 거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넘으려면 어떤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일단 전고점을 넘으려면 알트코인 불장이 와야 됩니다. 아직 뭐 불장이 오진 않아요. 그게 막 시그널로 잠깐씩 오긴 하는데 일부 알트코인들이 이제 폭등하고 그런데 전반적인 알트 시장 자체가 확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비트만 혼자 잘 가고 있는데 가끔씩 알트도 요즘에는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게 이제 빠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반감기의 최고점 시간에 빠지거든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비트 도미넌스가 이제 좀 멈추고 좀 빠지는 그 순간이 되면 이제 알트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이더가 당연히 전고점을 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무조건 넘긴 할 텐데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다.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보고 아직 이더리움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알트코인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이더리움이 제일 좋다. 리스크가 지금 어차피 시장에서 좀 다른 알트에 비해서 좀 저평가 받았으니까 이더리움은 또 다른 알트에 비해서 좀 덜 빠지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고민하신다면 이더리움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더리움 투자 전략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제 디파이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투자 전략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이렇게 디파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게 활용하는데 비트코인 투자는 굉장히 쉽고 간편하고 편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별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활용하는 순간 또 약간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사서 지갑에 그냥 계속 모아두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내가 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시간이 좀 부족하고 여유가 있고 뭔가 공부하기에는 좀 힘들고 해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만 계속 사도 됩니다. 그거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고 어차피 쭉 가는 자산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을 이제 투자하겠다고 하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부터는 그냥 거래소에 두지 마시고 지갑도 써보고 디파이도 써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해야지 실제적으로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더리움만의 특징이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 이더리움에 했던 그런 생태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것을 투자를 해야지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그냥 둔 사람들은 내 알트코인 왜 이렇게 빠져요 이러는데 그거를 디파이라든지 이런 조금 활용을 하면 그게 빠져도 다른 에어드랍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그 빠진 부분을 좀 상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알트코인을 쭉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거래소에서만 사고 팔고 하기에는 알트코인 투자에 너무 그 좋은 기회들이 너무 많다. 전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공부를 하면서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신간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주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셨나요? 뭐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시중에 나는 알트코인 책 중에 제일 좋을 겁니다. 제일 좋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책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왜냐면 주로 이제 디파이 투자하고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 책을 안 써요. 책 쓸 시간도 없고 이미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무튼 기회가 돼서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처음에 이제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이미 앞서가 있는 사람들의 그 정보를 보고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새로운 개념들, 정보들을 이걸 봐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것들을 기본부터 쫙 설명을 다 해놨어요. 최대한 쉽게. 제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쫙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래서 뭐 고수들이 투자하는 거 이제 내용만 알려줘도 보고 이제 따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기본서 같은, 그래서 단순히 거래소에서 투자하기 위한 용도로도 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뭐 디파이라든지 좀 깊이 있게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 책을 한 권 구매하셔서 이렇게 다 하나씩 보시면 어떤 알트코인 투자 정석 같이 그렇게 이제 기본 개념들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기본 개념들이 바뀌진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충분히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라나가 시가총액에서 리플에 밀린 상황입니다. 솔라나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리플이 사실 그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리플 투자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리플 투자자들 분께는 아무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리플이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라가지고 사실 투자자들은 이제 뭐 기쁜 마음이 많을 텐데, 많이 오르면서 솔라나보다 더 이제 시총도 오르고 그렇게 이제 엮었죠.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리플하고 솔라나는 이 코인의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카테고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이해해야 정확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리플은 비트코인 계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화폐, 그리고 어떤 그 통화, 어떤 자산, 뭐 이런 역할이죠. 금융 뭐 이렇게 해서 그 비트코인 자체도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통화로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고, 근데 솔라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더리움 포함한 솔라나는 여기에 어떤 자기만의 생태계가 있어요. 그 어떤 뭐 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 거죠. 뭐 디파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두 가지가 완전히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막 엄청 이제 강남에 한 100억 부자 되는 이제 건물주라면 리플을 선호할 것 같아요. 리플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고 이렇게. 근데 요즘 젊은데 뭐 20대 30대인데 코인으로 졸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스포츠카 타고 이런 분들은 솔라나를 선호할 것 같아요. 솔라나에서 이제 열심히 24시간 계속 뭘 하면서 더 추가 수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이제 솔라나에서 막 그렇게 하면서 더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리플 같은 그런 자산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어떤 투자 성향과 나이와 자본과 어떤 여유 시간, 그리고 얼마나 여기에 그 시간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종목을 선택할 때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걸 선호하면 비트코인과 뭐 알트코인을 가졌는 리플 같은 것도 이제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이더리움 계열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더는 너무 좀 올드하니까 뭐 솔라나를 할까 하면, 솔라나는 이제 제가 좀 더 핫하니까, 이더리움보다는 좀 더 빠르고 좀 더 핫하거든요. 트렌드를 솔라나가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이제 밈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다 솔라나에서 다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시총 100위권에 보면 솔라나 밈코인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솔라나는 굉장히 급진적이면서 시장을 계속 선도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더리움은 이제 최초의 이제 그 어떤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늙었죠. 약간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라 그래요. 이더리움 보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이더리움 보고 이제 또 굉장히 젊다고 할 텐데, 비탈릭 부테린이 굉장히 젊잖아요. 30대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쪽 세계에서는 늙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늙었다라는 말은 또 좋은 의미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굉장히 보안적으로 훌륭하다.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체인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솔라나는 엄청 많이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니까 좀 그런 걸 이제 고쳐가면서 이제 하는 거죠.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두 개 좀 다르다. 근데 아무튼 리플은 계열이 달라서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가와서 결국에 이제
금융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도 같이 영향이 있고. 굉장히 이제 좀 제도권에 가깝죠. 기존의 제도권하고 친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리플 쪽이고, 솔라나는 좀 제도권이 없었던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렇게 이제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솔라나의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솔라나는, 알트코인 투자를 하면 좀 반드시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솔라나가 지금까지 시장의 트렌드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일부 이제 내가 솔라나에 좀 발을 담궈가지고 솔라나 생태계를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솔라나에도 똑같이 디파이 생태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파이 뭐 예금도 있고 예치도 있고 뭐 민코인도 있고 뭐 민코인을 탄생시키는 플랫폼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에 있는 것들을 거의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뼈대는. 근데 거기서 약간 좀 새로운 시도들을 솔라나에서 많이 해요. 이더리움이 없었던. 예를 들어 이제 민코인 공장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엄청난 민코인을, 그러니까 민코인이라는 것은 원래 예전엔 코인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민코인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 건데, 솔라나 민코인은, 저나 여러분이 누구나 이렇게 클릭 몇 번 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몇 번 해가지고 내가 유동성 나면 민코인 만들어서 민코인 제작해서 잘 되면 대박,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초등학생이 그 유튜브 찍으면서 자기가 민코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누가 인플루언서 그거를 홍보해주면서 거의 뭐 수십억 이상을 초등학생이 번 케이스도 있어요.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게 이제 솔라나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현 시대의 어떤 뭐 인터넷 시대의 어떤 트위터나 이런 걸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코인이라고 보면 되니까 또 재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플이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장에 올라탔습니다. 하락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상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플 하락하고 상승한 건 특별한 이유보다는 그것도 역시 기본적인 시장의 전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실제 리플이 그러니까 다른 그 시가총액 그 최근에 어떤 90일간의 알트코인의 변화를 보면 거의 탑 뭐 한 4, 5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뭐 90일 해도 뭐 몇천 프로 되는 게 항상 상위에 많이 있어요. 근데 리플이 이제 그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리플은 굉장히 오래된 코인이거든요. 보통 알트코인에서 그렇게 급등하는 것들은 신생 코인들이 급등하지, 그 오래된 코인들은 잘 급등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오르긴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른 그것의 어떤 전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플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리플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위치를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이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규제의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고, 법에서. 그리고 제가 리플이 결국에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플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시장에서 잘 안착하고 얼마나 그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총에서 그 순위 안에 드는지가 리플 투자자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이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이 예를 들면 현재는 그 테더사에서 만든 USDT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서클에서 만든 USDC가 2위인데 한 3위 정도까지만 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더 넘어버리면 이제 굉장한 건데 그렇게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보통 이제 한 3위 정도만 올라도 그걸 유지해도 리플은 계속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리플 투자할 때 주목해야 할 지표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리플 같은 경우는 결국에 리플도 이제 알트코인이에요.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리플 투자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계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좀 큰 손들이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좀 깊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제 좀 코인들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규제라든지 지금 법적으로 공방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제도권하고 얼마나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나 리플에 좀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예요. 변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일 수도 있고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 자산에 비해서
리플은 제도권과 굉장히 좀 깊이 연관이 있다. 그리고 기존 금융권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 기존 은행하고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리플이라는 게 기존 은행이 하던 것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의 반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더 큰 전통 금융과 어떻게 싸우는 게 리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얼마나 잘 타개하는지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 점을 좀 계속 봐야 돼요. 뉴스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되고, 다른 암호화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암호화폐는 오히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 없던 데서 새로운 걸 만든 시장이고, 리플은 기존에 있던 전통 금융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이 영역으로 가져온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현재 그 알트코인에서 최근에 뭐 엄청 급등한 것은 뭐 버추얼 같은 게 있고, 하이프 뭐 이런 것들이 거의 한 3000% 이상 이렇게 올랐어요. 그 90일 동안에.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3000% 이상 버추가 올랐고, 하이프도 그렇고, 그 중에 이제 리플이 저기 순위에 좀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뭐 급락한 것들은 또 있어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급락한 것들은 뭐 최근에 작년에 핫했던 티아라든지 세이라든지, 뭐 민코인 중에서 솔라나에서 나온 뭐 위프라든지 이제 모자 쓴 그 도구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들을 보면 그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은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알트코인 시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런데, 이제 주로 알트코인을 만든 프로젝트 팀이 있고, 그것을 투자하는 VC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들 투자하는데, 보통 알트코인을 만든 프로젝트 팀과 VC들이 대부분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투자자들은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것들을 좀 타개하고자 하는 게 뭐 최근에 올랐던 뭐 하이프, 리퀴디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VC가 없어요. VC 없이 그냥 진짜 투자자들이 초반에 바로 투자한 사람들이 그걸 투자하면서 막 에어드랍 해주면서 뭐 에어드랍을 막 10억 단 이상도 받기도 하고 막 그 정도 규모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뭐야 하면서 굉장히 핫해진 거죠. 그러면서 또 투자하면서 상장하고 나서도 한 10배 이상 오른 뭐 그런 코인인데, 그런 어떤 단기간에 확 오르는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면 실제 기술력도 있고, 기존에 이제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개발을 많이 했던, 오래 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모여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시장에서 좀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트렌디한 것들이 확실히 많이 오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잘 주목해 보면 기회들은 여전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25년 가장 주목해야 할 알트코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을 보면 일단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그 레이어 1의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좀 제일 시장에서 핫한 게 베라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라체인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NFT 홀더들로 시작해서 이제 곰이죠, 곰 그림 NFT인데, 그걸 가진 그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가지고 NFT 홀더들이 점점 커져서 이제 실제 이제 메인넷을 이제 올해 만드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인데, 이것도 이제 책에 또 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올해 런칭했는데, 그게 시장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고, 그런 것을 포함한 스토리 같은 뭐 IP 기반의 뭐 그런 새로운 블록체인 서비스를 꿈꾸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던, 기존에 있었는데 좀 새로운 형태, 그리고 새로운 것들, 기존에 있는 걸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보고 있고, 좀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정부유 일부 수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론 머스크 영향력이 엄청나죠. 사실 그 도지코인도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게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이라는 어떤 민코인 생태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민코인 섹터가 아예 있고, 민코인이라는 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없을 수는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코인으로 존재하는데, 그거를 만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을 최근에도 몇 개 이렇게 언급을 하면, 그런 언급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민코인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 며칠 사이에 또 몇천 %씩 오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그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꼭 팔로우해서, 트위터 계정에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자마자 바로 사도 최소한 10, 20% 먹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캐치해서 이렇게 딱 하면 거의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가 트윗 올리고 나서 떨어진 적은 없는데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일론 머스크 언급하면 바로 이제 그 사이에 한 20%는 무조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코인 같은 거는 뭐 100%, 200%도 가고 도지코인을 더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영향력이 어마한데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일반적으로 뭐 테슬라 뭐 이렇게 뭐 보고 있고 뭐 로켓 만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과거에 페이팔 를 창업했잖아요. 그래서 페이팔이 사실 그 금융이고 이런 암호화폐 굉장히 영향이 깊은 그런 쪽이니까 이거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그 분야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걔 좋아서 도지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이라는 시스템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웬만한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 도지코인도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렇게 포크해서 비트코인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또 포크해서 만든 게 도지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예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보다 좀 매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캐치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가 뭔가 또 추천한다면 그냥 추천하진 않을 거고 최소한 좀 보고 할 거니까 괜찮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속내는 뭐라고 보시나요? 속내를 제가 알면 좋겠지만 그냥 일론 머스크는 그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세계 최대 기업에 돈도 많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해 그냥 나는 일론 머스크면 그냥 평생 놓고 말 텐데 뭐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시장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이상한 거를 얘기하진 않겠죠. 좋은 걸 소개할 거고 굳이 뭐 일부 사람들은 자기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뭐 VC 회사도 아니고 투자 회사도 아니고 그 도지코인 이런 것은 그거 한다고 해서 자기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 같아요.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언급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워낙 여러 가지를 언급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속내를 숨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진짜 어떤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뭐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언급하고 나면 항상 오르더라.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신간 알트코인 레볼루션에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은 반드시 오지만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그 시즌이 오면 과거에는 그냥 어떤 알트코인을 담아도 다 올랐어요, 무조건. 알트코인 불장 때는 그냥 막 다 가지고 있으면 다 막 올라요. 얼마나 많이 오르냐, 적게 오르느냐, 이 차이는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랬고. 근데 이번에 알트코인 시즌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알트코인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고, 그, 시간이 많이 오래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시장도 좀 많이 성숙해서 예전에는 이 알트코인이라는 것이 내가 백서를 내고, 그냥 아이디어만 내고, 우리 이런 코인을 만듭니다. 투자해 주세요. 그래서 코인을 발행하고, 발행하고 나서 이제 그냥 프로젝트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의 알트코인 시장은 프로덕이 먼저 나와요. 우리 프로덕은 이게 있습니다. 이것을 검증해 보세요. 테스트 해 보세요. 그리고 괜찮으면, 나중에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미리 검증한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을 주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미리 이제 프로젝트를 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VC들도 많이 좋아졌고, VC들의 투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투명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성숙해졌어요. 성숙해진 게 있고, 알트코인이 많아졌고, 그리고 ETF가 생기면서 비트코인 ETF가 생겼죠. 그래서 자금이 ETF로 간 자금은 이 거래소나 이 개인 지갑의 디파이 시장으로 오진 않거든요. 시장이 좀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 시장도 있는데 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 그리고 주시장이죠. ETF 시장 여기 있는 자금이 일로 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좀 가면서 예전에는 비트가 오르면 거래소에서 비트 투자했다는 사람들이 다시 알트 펌핑 올 때 비트 다 정리하고 뭐 다시 알트를 막 투자해서 알트를 확 올려서 다시 비트를 사고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ETF로 간 거는 이걸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ETF 시장에서 이 비트가 이쪽으로 안 넘어오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또 작년까지는 그랬고, 올해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ETF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더리움 ETF도 생겼고,
이번에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합쳐서 같이 ETF도 생긴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솔라나 아니 다른 뭐 리플 이런 ETF 기대감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다시 알트코인 시장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애매하게 좀 걸쳐 있다. 그래서 올해는 과거처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펌핑은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진행 과정 가운데 있고, 그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거래소에서 아무거나 담으면 막 올라갔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요? 알트코인 투자 타이밍은 일단 지금 시점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봐야 되고, 어떤 시즌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책에 굉장히 잘 소개되어 있는데, 알트코인을 그 투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표예요. 시즌 인덱스인데, 보통 그 시즌 인덱스가 그 최근 9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 50위에 있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좋을 때, 좋은 게 75%일 때, 그때가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보는 법을 책에도 설명되어 있으니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제 이해를 해야죠. 두 가지 지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 시즌이다 아니다를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이 아닐 때 들어갔다가 알트코인 시즌이 됐을 때 그 수익을 내고 빠져야죠. 그런데 대부분은 알트코인 시즌일 때 들어갔다가 시즌이 꺼지면 와 어떡하지 하고 4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4년 기다린 분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 그 지난번 알트코인 시즌 때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아 어떡하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시즌 인덱스하고 도미넌스를 보고, 지금은 아직 시즌 인덱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 기회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할 시기고,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될 시기고, 매수했다가 언제 그러면 엑시트하느냐. 그 시즌 인덱스가 세 번을 지난번에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터치하고, 한 번 터치하고, 한 번 터치하고, 기회가 여러 번 옵니다. 한 번에 하고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똑같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 시즌 인덱스 기준으로 올 텐데, 그때 이제 인덱스가 지표가 오면 사람들이 흔히 계속 더 가져가요. 왜냐면 돈이 한 두세 배 늘었거든요. 그러면 다섯, 여섯 배 늘 것 같고 10배 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수익실을 못 하는데 다시 원점보다 더 빠지거든요. 시즌 인덱스가 오면 무조건 판다, 알트코인은. 아니면 뭐 내가 원금이라도 판다. 아니면 뭐 내가 원금을 예를 들어 뭐 1억을 넣었어요. 근데 시즌 인덱스 왔을 때 뭐 한 4억이 됐어. 그럼 2억은 빼고 2억만 가져간다 이렇게 하더니 그러면 좀 낫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간이니까 나머지 2억을 또 4년을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1억 넣었는데 4억 갔다가 10억 갈 줄 알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1억이 어느 순간 2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다가 그냥 또 4년 기다려야 되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시즌 인덱스하고 도미넌스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을 선별해 주신다면요? 저평가되는 코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저평가된 코인 중에서 레이어 1 코인들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 레이어 1은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레이어 1에 대한 것도 책에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을 고르라 하면 레이어 1 중에 뭐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있는 것들도 좀 있고, 좀 오래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기도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보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비트보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최근에 핫한 거고, 오른쪽에 막 지지부진한 애들이 있어요. 30%씩 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 중에서 레이어 1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괜찮은 것들을 보고 이게 괜찮겠다 하면 그런 것도 좀 담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잘 분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잘 판단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런 레이어 1들도 책에 제가 거의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레이어 1의 특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레이어 1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알트코인 시즌이 오면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국가 비상사태 시 업비트, 빗썸의 자산은 안전한가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때 업비트가 막 출근도 못하고 그 사건 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트도 엄청 떨어지고 다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많이 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불안하죠. 왜냐하면 출금이 안 되니까. 저는 그때 사실 저는 이제 매수하려고 들어갔는데 남들 다 팔 때 사야 되니까 엄청 떨어져서 지금 기회다고 샀는데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워낙 입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밤새 기다리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못 샀는데, 근데 악재로 이제 그걸 판 분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못 팔아서
팔아야지 했는데 뭐 팔리질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며칠 지나서 다행이다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날 뭐 엄청 희비가 엇갈렸는데 그만큼 국내 거래소가 좀 불안할 수 있다 이걸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그 업비트나 이런 데 그 공지에 보면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 시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 상태나 뭔가 전쟁이라든지 뭔가 재난에서 그 업비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책임질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관리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런 어떤 재난 상황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 문구가 딱 있어요. 그래서 동의하고 이제 업비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예 없진 않죠. 그렇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지갑 아예 너무 지갑이나 이런 거 사용이 힘들면 지갑을 두다가 해킹당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 좀 기본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제일 그나마 안전한 거래소. 그렇지만 내가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뭐 1억 정도 투자한다면 업비트나 빗썸에 두셔도 뭐 괜찮은데 자금이 한 10억 이상 넘어가면 좀 분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넘어가면 뭐 업비트의 일부, 빗썸의 일부, 그리고 해외 거래소도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는 그 탑티어라고 불리는 뭐 바이비트나 뭐 바이낸스나 OKX 같은 좀 신뢰 있는 거래소. 그렇게 하면 그 자산을 5군데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개인 지갑에 또 두시고 개인 지갑 제일 안전하긴 해요. 개인 지갑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전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개인 지갑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처음부터 다 넣지 마시고 내가 일부 좀 넣어보고 이걸 내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개인 지갑을 한 게 제일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건 업비트라든지 빗썸 좀 안전하고 해외 거래소는 탑티어들 안전한데 근데 아무튼 100% 안전하진 않다. 그래서 뭐 100억 비트코인을 내가 업비트에 넣는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저라면 개인 지갑에 넣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뭐 크지 않다. 뭐 한 1억 정도다. 이러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조항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재난 상황 때 관리자가 내가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한 상황은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추천하시는 코인 보관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 해외 탑티어 거래소에 이제 주로 테더 형태로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거는 제 개인 지갑에, 개인 지갑 콜드 월렛이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서 제가 이제 책에도 좀 언급했고, 제 유튜브에도 그런 개인 지갑 보관법 이런 것들 많이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 원칙만 지키면 해킹 절대 안 당하거든요. 대부분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해킹 당하는데, 원칙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 개인 지갑에는 니모닉이라는 암호키가 있는데 그거를 그 디지털이 아닌 형태로만 두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성부터 그 보관까지 그러니까 디지털 상태가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만 관리하면 해킹 당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로 둬서 저는 이제 개인 집에 작은 금고는 이제 화재 시 그 문제 없는 금고야겠죠. 화재도 많이 나니까 거기 안에 넣어 놓으면 절대 잃어버릴 일 없고 절대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백업을 좀 두셔야 돼요. 개인 지갑은 내가 관리하니까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가족한테 혹시 내가 사고라든지 이런 거 당할 시에 여기에 내 비트코인이 있다. 그걸 알려줘야겠죠.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백업 정도만 해 두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면 제일 안전하고, 일단 원칙은 그 디지털 상태로 두면 안 된다. 그러면 그 관리를 잘못하면 해킹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는, 이 보안적으로 해킹할 방법이 없잖아요. 해커가 결국 디지털 상에서 어떻게 해서 하는 건데, 처음부터 오프라인 만들었고 오프라인 생성해서 오프라인에 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집에 도둑이 막 들어와서 열지 않는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심플합니다. 네. 이번에 내신 신간 알트코인 레볼루션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 알트코인 레볼루션은 그 모든 코인 투자자들은 다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알트코인 생태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자금이 비트코인에만 있지 않고 알트코인으로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너무 좋고, 특히 이제 알트코인 투자하면서 나도 디파이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지만 시중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한 책은 없어요.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보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개념들을 거의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 책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고, 그리고 그 알트코인 레볼루션 마지막에는 제가 주로 소개하는 건데, 뭐 영원으로 1억 만들기 에어드랍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사셔도 됩니다. 사셔가지고 이 초년생분들, 뭐 대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코인의 에어드랍은 물론 이제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에어드랍이 있고 영원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프로덕트가 나오면, 서비스가 나오면 그것을 미리 테스트를 해본 사람에게 베타 테스트를 한 대가로 에어드랍을 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그렇게 에어드랍만 자금 열심히 해도 진짜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해서 잘하면 1년에 1억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다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건 너무 좀 무리한 수치일 수는 있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년에 그 하루에 1시간씩만 해도 뭐 100만 원 이상 가져간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책값의 한 10배는 버신다. 그래서 그거 잘 읽어보시고 하시고, 그걸 하면 또 전체 생태계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니까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하실 분들 사셔서 마지막 에어드랍 부분만 좀 보셔서 하셔도 재테크죠. 소소한 재테크. 소소하지 않아요. 근데 어쩔 때는 엄청 많이 주기도 합니다. 한 번 했는데 100만 원씩 주기도 하고, 어떤 건 1000만 이상 되기도 하고, 케이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이제 실력에 따라 다르긴 하죠. 그렇게 해서 누구나 그렇게 추천해 주시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거 해서, 야, 너 방구석에 있지 말고 이거 보고 따라하면 야, 돈 벌 수 있다. 알바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비트코인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조정이고 비트코인이 하락 시그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해 오셨던 분들은 그걸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마지막 기회니까 올해 그 불장 전에 알트코인들도 좀 빠르게 좀 공부하셔가지고 비트뿐만 아니고 알트로 좀 좋은 수익을 내셔서 올해는 높은 수익률 내시면 좋겠고, 외국 수익 내시면 반드시 현금화 꼭 하셔가지고 계속 홀딩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제 수익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